2부로서 이제 국가 정보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의 차이가 뭡니까? 인텔리전스하고 네, 인포메이션 네, 차이는 차이는 뭐냐니까 네.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네. 어떤 가공이나 평가되지 않은 평가, 네, 네. 가공 분석 네.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생정보라고 저 정보기관에서 그걸 네, 첩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첩보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정보라는 것은 바로 평가되고 가공되고 네. 해석된 네. 그런 정보를 의미하죠. 네.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이 이름이 너무 바뀌었는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국 4, 5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그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외국의 정보기관이 협력을 안 한다. 오히려 국제적인 뭐 범죄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오면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시중에서 회자되는 얘기로는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 뭐 호의적인 네.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민감한 정보가 한국 정보기관에 들어가면은 네. 그것이 바로 북한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네, 민감한 정부가 북한에 넘어갈까봐 네. 또 민감한 사람이 한국에 나가면 보호될까봐 뭐 이런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네, 네. 휴민트라는 거요. 네. 휴먼 인텔리전스죠. 네. 네, 그게 인텔리전트. 네.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모르죠. 북한 내에 들어가 있는 휴민트가 꽤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계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원래를 휴민트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해 주시죠. 그 어느 정보기관은 그런 노력을 다 할 거고요. 네네. 만일 우리도 국정원이 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네. 국정원으로서는 상당히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보기관이나 다 북한에서 한국에 보내는 휴민트처럼 우리도 네.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전혀 없으면 무능한 것이다. 당연히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하나는 네. 이제 휴민트 인간 정보라고 그러는 거, 네. 사람을 활용하는 정보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이긴트라고 해서 기술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감청한다든지.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네. 테크닌트.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처음 듣습니다. 기술 정보라고 그럽니다. 기술 정보. 그러니까 네. 기술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정보. 네네. 인간을 활용하는 정보. 이래서 기술적인 걸 활용하는 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죠? 예를 인터넷 같은 거나 통신을 감청한다든가, 네, 감청. 아니면 항공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킹도 되어 있고요. 인공위성 사진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 교수님과 같이 참여한 여의도 그 세미나에서 이제 그 국내 정보랑 국제 정보, 뭐 국방 정보 같은 것을 우리나라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네, 정보기관이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 하는 건데요. 네. 그 대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국내 정보만 전담하는 정보기관이 있고, 네. 또 해외 정보만 전담하는 정보기관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 정보, 그 국내 정보를 같이 하는 정보기관이 있고, 네. 또 거기다 더해서 수사 기능까지 가진 정보기관이 대공수사.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따지고 보면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 그다음 수사. 교수님이 이제 국정원 제1차장 할 때 제1차장이 바로 해외 담당. 해외 담당이고 네. 제2차장은요. 국내 담당. 국내 담당. 제3당이 북한인가요? 제3차는 이제 북한이었나요? 과거에는 이제 북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면서요? 지금은 그 기술 정보. 기술 정보 그러니까 바뀌었군요. 그거 하는 걸로. 그러면 북한 정보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정보 지금 1차당 산하에 들어가 있죠. 1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어떤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네. 국내적인 위협하고 해외적인 위협이 구별하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네. 이게 바로 국제적인 걸하고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특히 네. 이제 간첩 같은 게 침투하는 경우에도 북한 간첩이 이제는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네. 배 타고 오는 이런 간첩 별로 없습니다. 네. 대강은 이제 제3국 중국이라든지 네. 러시아라든지 일본을 통해서 공항을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 그 간첩 침투하는 동향이라든지 어떤 간첩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정보가 있어도 되고
해외 정보도 필요하고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유일하게 해외 정보, 국내 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 매우 그 효율적이죠. 네.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는 안 하겠다 그랬나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네. 국내 정보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국내 보안 정보라 그러는데요.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치 정보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네. 지금 그래서 국내 보안 정보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특별히 이제 무슨 내란이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한 이제 정보 활동 네.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다른 정보 활동을 못 하게 지금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 국내 정보하고 해외 정보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데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거를 일부를 경찰로 넘긴다 그랬나요? 대공수사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죠. 수사권을 네. 네, 정보가 아니고. 네. 네. 이제 국정원은 후년부터는 네. 대공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간첩 침투란 말 네. 없어진 말 같아요. 요즘은 이제 네. 북한 간첩이 여기서 내려와서 네. 정착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은 말씨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한국말씩 배워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와더라도 여기서 직업을 갖고 뭐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하다가 그전에는 간첩을 난파시켜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정착이 어려우니까 남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포섭을 해서 간첩을 만드는 거죠. 끌어낸다니까 어디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아.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하고 만나죠. 예, 작년에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이라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네 명이 이렇게 네, 이때 네, 잡혔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 청주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포섭이 돼서 공작금도 그렇구나. 받고 딱그 이래서 케이스네요. 활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간첩이라야죠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죠. 북한 간첩이 여기 나와서 활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엔 간첩 침투를 했는데 네네. 요즘은 간첩을 부식한다 그랬죠. 김정남이 죽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미국 영화 감독이 그걸 추적해서 하는 걸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북한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뭡니까? 최근에 무슨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네, 자살을 가져라. 김정일이 그저 하던 그 김학영? 조카 이하경? 이한영 이한영, 그래서 네. 죽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북한에서 그 황장엽 씨 네. 암살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사람 내려보냈다가 네. 이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한영 사건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도 경호가 그 이제 엄격한 경호가 있으니까 네. 북한이 두 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성공할 네. 수가 없었죠. 네네. 네. 그래서 국정원법 개정이 잘못됐다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데 재작년 8월에 이제 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네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네. 제출했어요. 전부 개정안 아주 대폭적인 개정안을 네.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래서 국정원법 이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이제 폐지를 하고 네. 그다음 또 뭐 감사원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감시 통제 네. 이것들을 아주 대폭 확대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국정원 감찰관을 외부 사람이 와서 맡도록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국정원 완전히 직원들이 국정원이 무력화되네. 예, 네.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뭐 정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네. 벌칙을 말이죠. 네.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3배, 5배씩 높게 네.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아주 국정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효할 수 있는 그런 국정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명칭도 이상한 명칭으로 대안보정보원이라 이렇게 바꾸고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박지원 원장 돌아오시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이제 심의가 됐습니다. 최종 개정이 됐나요? 그 나중에 개정됐죠. 네. 개정이 됐는데 네. 그래서 우리 전직 모임이 이래서는 이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언론도 또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언론은 또 호소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게 대폭 독소 조항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하던 그 명칭도 국가정보원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대공수사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그래도 독소 조항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이제 대공수사권도 이제 3년 이가 이양하는 것을 3년 유예해서 네. 24년 네. 1월부터 이제 폐지하는 대공 수사권을 경찰을 넘기는 2024년까지 유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엔은 성공했네요. 네. 네.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 대공 수사권이 아직은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안 내려갔어요. 네. 네. 그 노하우라든가 그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죠. 경찰에. 네, 전혀 안돼 있죠. 네. 국정원이 갑자기 중앙 서버를 교체한다고 해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갑자기 중앙 서버를 교체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정원이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메인 서버, 네네. 메인 컴퓨터가 네. 있는데 그걸 지금 국정원에서 교체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제 어떻게 이관하느냐 하는 네, 거, 네. 이관 과정에서 자료가 유실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정권 3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걸 교체해야 되냐?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될 거 아니냐? 네. 금식을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왜 교체하겠느냐? 혹시라든지 무슨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무슨 파기하는 거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파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정원에서 대통령 자체도 그를 조사 기록을 남긴다면서요. 그렇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무슨 그 어떻게 대공이라든가 안보상의 네. 유해 요인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거 네. 이런 기록들을 이제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하는 일반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떤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FBI 예 조사를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직 임명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할 때 1차적인 거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네. 청문회에서 바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FBI에서 일단 하고 네, 거기서는 저 정책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하죠. 뭐 물론 개인적인 것도 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원조사 중요한 직위에 가는 사람들이 신원조사 네. 같은 것을 이제 국정원이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축적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 축적해 놓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네. 내 자료 좀 보자. 어떤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다. 네. 그럼 내 자료 좀 보자. 이렇게 하면은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그건 뭐 원장이 와서 자기 자료 보자 그래도 담당관들은 절대 그 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네. 저는 정도를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 해야 될 일은 우선 북한에 관한 정보 네. 수집하는 것이 북한이 제일 우리의 가상 저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 네. 이것을 이제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유엔 제재 네. 이것이 확실히 이제 그 이행될 수 있도록 네. 그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간의 시중에서는 국가정보원이나 남북교류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제 대화 차넬 보고하고 네. 무슨 정상회담하고 네. 그럼 종전선언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 방향이 전 잘못됐다 이제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박지원 그 원장께서 이제 앞으로 국정원을 사이버 대응, 사이버 안보에 주력하겠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하고 무슨 뭐 우주 정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예산의 절반을 사이버 보안에다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왜 비밀 정보기관에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처음에 지금 저 국가정보원의 기본적인 업무 네. 북한에 대한 네. 그것에 제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장을. 지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경력도 없고요. 네네. 그다음 또 북한의 자금을 불법 송금을 해서 네.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분 아닙니까? 그거는 팩트 차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불법 송금했잖아요. 예. 송금했다 그래갖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까? 아니죠. 3년형을 받았죠. 3년을 받았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불법 송금한 거네요. 아 그렇죠. 불법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꼴제 북한은 주고 정상회담 할 적에 그걸 주고 4, 5천만 왔거든요. 원. 그 4, 5천만 원을 정모헌이가 뭐 낸 거예요? 좀? 그렇죠. 현대 그룹에서 낸 거죠. 4, 5천만 전체를 다. 그렇죠.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남북 간의 이제 협력도 중요하고 네. 교류도 중요하고 또 대화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 주관을 다 갖고 있어야죠. 네. 우리가 왜 하는가, 북한은 또 왜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맞게 이런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는 너무 북한에 대한 어떤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해도 비난하지도 못하고 이래 갖고는
올바른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그러니까 어렵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불법 송금했다. 그렇죠. 근데 그 불법이란 말이 네.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한국 정착해서 북한하고 국경에서 세미나 할래도 돈을 줘요. 그제 그런 일도 있었죠. 열린 음악회도 뭐 1억이냐 2억을 줘야 되고 송혜 씨가 가도 얼마를 줘야 되고 돈을 그것도 다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불법 그건 아니죠.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계약서예요?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그건 그래서 불법이 정부의 아니네. 허가를 받고 가거든. 아.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그거는 정부의 불법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죄를 확실히 받은 것도 불법이네요. 네. 바로 이제 교류 협력법 위반입니다. 여담을 한마디 하면 우리 정치학자들이 이제 좀 북한에게 뭐랄까 열심히 좀 친하게 하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영철 교수님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북경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하면 이제 우리가 세미나 발표하고 토론하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 사람이 발표하고 질문하면 발표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 안 해. 다음 날엔 김정일한테 물어보고 다음날 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하고 네. 어떤 학술 차원에서의 어떤 토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저 자기 정부에 유리한 이런 얘기를 하지 거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평양에서 상주하거나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1,000명이 미국 CIA를 돕는다 그러대요. 사람들이 미국 CIA가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CIA는 다 그런 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쎄 그걸 갖고 그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관심을 가지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CIA는 또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찾아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미국 CIA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양에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죠. 저는 그렇게 천명일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은 가장이다. 사람을 그 많이 활용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00명을 활용할 게 뭐 있습니까? 10명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무슨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1,000명 관련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낭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초대 원장하고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최근에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세미나에서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미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넓히고 대화를 넓히고 하고 뭐 하는 데서 북한도 정식 그 외교 관계를 맺고 대사관도 상주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북한이. 근데 그건 거짓말이다. 대사관이나 그런 상주가 있으면 자기들이 뭐랄까 도청당한다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과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관계를 맺고 미국이 대사관이 거기 설립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재하게 되고 또 미국 외교관들을 그렇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지경에 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수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일이고요. 미국이 과연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 세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나라하고 국교를 맺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우선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을 합의를 봐야 된다. 그렇죠. 합의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교를 해야죠. 그런데 수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으로서는 가치 있는 외교관계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직. 제대로 된 국제사회의 제대로 된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제 그것이 가장 딜레마죠. 5.18 사태 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5.18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떤 그 분들은 일개 대대가 600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한원 씨 같은 분이 그런데 전 그거는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 요원이라면 네. 그런다면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많이 보낸다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이 대개 20명, 30만밖에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 갖고 600명을 들어올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가성비에서 맞지 않는 자가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스러운죠. 네. 강주사태 같은데 그런 데서 고정만 이제 처음에 어떤 올랐겠죠. 소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 5명 정도는 충분합니다. 5명이면 5명, 10명 정도는 충분합니다. 5명 정도의 고첩이면 충분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음. 뭐 총을 갖고 네. 그 시위대에 발표하거나 앞으로 나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되면 네, 이제 네. 그게 점화가 돼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네. 6.25 전쟁 때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쉽게 전쟁이 끝날 거라고 박헌영 같은 사람이 보고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결국은 나가만 하면 뭐 일주일 내에 끝난다. 그것도 일단 이게 저 북한에서 남침을 하면은 네. 이제 또 빨치산도 있고 그랬으니까. 네. 남한에 있는 남로당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네. 금시 이렇게 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했죠. 네. 그 교수님이 주신 그 칼럼 보니까 북한의 극초음 미사일 개발가 네. 우리의 대응 방안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느 정도 네.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네. 아직도 북한이 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처럼 네. 고도 기술은 아직 개발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 극초음속이라는 것이 바로 음속의 5배 이상 네. 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지간한 미사일은 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지 않아도 그게 다 그러니까 마하 5 그러니까 네. 음속이 5배 이상 네. 다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네. 그냥 이것이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순항 미사일처럼 이렇게 네, 네. 궤도를 바꿔가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고도로 네.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더망을 피할 수 파악하기 있다. 어렵다 그런 하는 점이 것이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아 거죠. 오히려 네. 교수님이 국정원 제1차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국제 담당인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이런 거 협조 관계가 우리 한미 동맹은 네. 세계 유일해가 없을 정도로 네. 아주 돈독한 또 긴밀한 관계의 동맹이고 한국 이렇게 한미 동맹보다 더 한일 동맹이 더 세죠. 미일 동맹이 더 세죠.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는 우리가 오. 더 미국에 더 도움을 받죠. 실제로 도움을 받는 점에서 그렇죠. 네. 북한 안보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네. 미국이 지금 없어도 네. 금시 그렇게 급박한 네. 안보 위협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고한 거보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건 한미 동맹이 그렇죠. 더 한미 동맹 크다. 훨씬 더 그러고 또 이해했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는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참 최선의 동맹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네.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삼불 정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빨리 복원을 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갖느냐 미국이 갖느냐 하는 얘기 하는 것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단 합의는 한국이 작전 통제권을 작전 지휘권을 받아서 네. 미군들까지 거느리면서 작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따질 게 뭐 있느냐. 그 작전 지휘권이라는 것은 주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남한테 할 게 뭐이냐. 바로 그냥 우리 환수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지 않는 것이 이때까지 미국에는 퍼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군대를 타국 지휘관의 손에 한 번도 둔 적이 없습니다. 네. 나토가 퍼싱 퍼싱 원칙이라는 게 퍼싱은 너도 사람 이름인가요? 네, 퍼싱이죠. 네, 네. 그 퍼싱 미사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의 퍼싱.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사람을 이제 따서, 네. 많이 퍼싱 미사일도 되고 이제 퍼싱 원칙이라는 것은 네. 미군을 남의 나라의 직관 지휘권에 밑에 절대 두지 않는다는 거. 준다는 원칙.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토 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토 뭐 나토 군이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나토 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토 군의 지휘관을 전부 미국 장성들이 그걸 했죠. 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 장성한테 두지 않으면은 외국 장성들 지휘 밑에 두면은 전세에 왔을 적에 그 지휘관이 자국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미군을 전쟁에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자기 군대를 그 이제 미군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사성 장군을 우리 사성 장군 밑에 둔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그렇게 작전 지휘관이 넘어가면은 여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사성 장군을 하지 않고 소장 정도로 낮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사성 장군이 주한 미군 사령관을 한다는 거 하고 이성 장군이 한다는 거 하고 미국 국방상이라는 이런 데서 미치는 영향, 발언권 일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작전 지휘권이라는 것을 성급하게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무슨 실질적으로 이득이 큰 없습니다. 그냥 명분 제외하는 거. 그래서 또 나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실익을 취해야죠. 지난번에 제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있다든가 두 번째 한미 동맹이 확실하다는 걸 확인한다든가 그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 들어가고 세 가지 조건이 성숙하면 전시자권을 넘겨받겠다 그런 거였는데 송영길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조건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후년 내년에 1차 감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기가 되면 조건이 아닌 시기별로 넘겨받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말고 시기로 그냥 정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막 얼핏 해버린 겁니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네. 얘기했죠. 즉시 넘겨받으면 된다 그러면 되죠.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네. 미국하고 북한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걸 중복하지 않고요. 네.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서면으로 뭐 며칠 후에 어디 주고 공유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금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걸 미국, 일본하고 협조가 안 되면 한미일 이렇게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그 공동 협력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관심 갖고 있죠. 그래서 지소미아 그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약간 양보했다가 손을 들어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서. 그래서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클로징 맵. 네,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네. 북한하고의 와해 협력 관계 이런 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안보가 많이 허점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이걸 이기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국가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공급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공급하는 이런 공급망도 우리가 철저히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현명한 대통령 또 그런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대통령 우리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런 분이 뽑아서 앞으로 모든 그 대외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